난 그동안 칭찬은 여자를 유혹하는 선수들이나 작업 멘트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칭찬을 해주면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칭찬에 굶주려 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칭찬하지 못하니 남에게도 칭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칭찬만으로도 인간관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하니 이건 정말 신세계더군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또 기대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데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우린 사실 좀 인색한 편이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럼 이를 위해 우리에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사에서 펴낸 오늘 참 괜찮은 날을 만났다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로 많은 사랑을 받은 양창순 교수입니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다. 곳간은 예로부터 농부들이 가을거지가 끝난 후 곡식을 갈무리에 두는 곳이다. 그곳이 가득 차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씀씀이가 후해진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속담은 그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비로소 남들한테도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먼저 나의 내면이라는 곳간이 풍성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생긴다. 나는 그 곳간을 채우는 양식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면의 중심축이 확고해야 한다. 아침에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 한 그루도 햇살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교차하는 것이 뚜렷이 보이곤 한다. 그런데도 우린 타인에게서는 밝은 면만 보고 나에게서는 그림자지는 쪽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내면의 중심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온전할 리 없건만 우린 그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상처 입히고 때로는 상대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때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려고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최소한 내면의 중심축이 치우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자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내면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면서 자신이 괜찮은 삶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몇 년 전 출간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의 개정판인데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위로와 칭찬, 이해와 수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당신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내가 너무 싫어. 난 나와 원수로 지내고 싶어. 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외친다. 어떤 시인은 나의 천적은 바로 나라는 의미의 시를 쓰기도 했다. 오래전 처음 이 식구와 맞닥뜨렸을 때 마음 깊이 공감했다. 인간은 남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 그 괴롭힘은 대개 불필요한 자책과 자기 비하에서 비롯되는 걸 실제 임상에서 자주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비하나 자책의 감정은 때때로 참기 힘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곤 한다. 그런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다. 한번 거기에 올라타면 그냥 마구 달려간다는 점에서. 따라서 먼저 그러한 자기 비난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우린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설령 내 입에서는 난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하는 말이 나가더라도 상대는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말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꽃노래도 3번 이상은 듣기 싫은데 계속 난 모자란 사람이야 하는 말에 장단 맞춰줄 상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 모자란 채로 살던가 하는 말을 듣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그러므로 남이 나보고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런데 내가 봐도 안 괜찮은 것 같으니 그것이 문제다. 앞에서도 천적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박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물론 그 반대로 남이 보기에는 아닌데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자만심과 열등감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 또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슈퍼에고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슈퍼에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심, 초자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론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적절하면 균형 잡힌 자기 성찰이 가능하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다. 단 지나치면 때로는 강박적인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더욱이 그 무엇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 그처럼 자신이 바라는 이상에 못 미치는 스스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의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아이러니도 없다. 싫든 좋든 나와 죽는 날까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바보 같은 거사 하고 구박한다면 그 삶이 어떨 것인가? 이것이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존감 회복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자존심은 내가 사는 집이다. 집이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태풍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자존심이 낮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우린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지할 때 우린 쉽게 게으름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는다. 살아오면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 참 잘했다라는 격려와 칭찬의 한마디였다고 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이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나름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자신에게 들려주는 잘했어,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의 의미가 더욱 절실하게 와닿았다. 스스로를 향한 칭찬은 내 마음속의 고래를 춤추게 하는 법이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지혜의 뇌가 깨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마련이다. 그것을 정신의학자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과 연관해 설명해 보면 이렇다. 융은 인류가 이 세상에 생겨난 이래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한 개인이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러한 개인적 경험에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저장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생겨났을 때 그가 처음 경험한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어디가 안전한지, 누가 자기 편인지, 어떤 것이 먹어도 되는 식물인지, 독초인지, 어느 동물이 나를 공격할 것인지 등등 그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문제점들을 먼저 살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건 역시 너무도 자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성향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린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인류가 애초에 그렇게 생겼다면 나의 부정적인 성향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으므로. 다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럴수록 불안과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뇌에서 지혜와 연관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매사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불안, 두려움, 공포 등 불필요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우리 뇌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불안하면 당장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온몸이 긴장하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항진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신체적 불편감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당연히 더욱더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우린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조건 낙관적이거나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낙담하지 말고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 우린 늘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100%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질소, 먼지 등이 섞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 역시 실제로 병균과 함께 살아가지 않던가? 우리 몸 중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장이다. 그런데 장 청소를 잘못하면 오히려 면역세포마저 다 파괴되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런 것처럼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린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우리의 잠재 능력이 오히려 발휘된다는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요즘 뇌과학에서 지혜에 연관된 부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우뇌의 전두엽인데 흥미롭게도 이 부위는 익숙한 문제, 쉬운 문제를 풀 때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역시 때로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면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낙담하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아나가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혜에 연관된 뇌 부위를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몸이 계속 팽창하거나 수축하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이고 수축과 이완, 팽창과 수축을 잘해야만 건강한 것도 같은 이치다. 우리의 심장이나 위장이 계속 팽창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삶은 팽창과 수축의 반복임을 이해하고 팽창할 때 수축을 대비하고 수축할 때 팽창을 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비탈이 지지 않은 땅은 없듯이. 늘 말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다를 게 없다. 우린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위기가 닥쳐도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하고는 하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한다. 이건 그저 악몽일 뿐이야 하면서 좀처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운명이 지닌 공평함의 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무의식에는 그로 인한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말하면서 난 아니거든, 난 그 사람과 달라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자신보다 더 공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면 자위할 수 있기에 언제나 명랑한 존재가 인간이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행여 그들이 했을지도 모를 실수를 찾아내고자 하는 심리도 마찬가지다. 뭔가 잘못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고 싶은 것이다. 왜?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불행 역시 닥쳐오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문제가 없는 인생이란 없다. 우린 그런 사실 또한 무의식적으로 한다.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의 행운이 혹시 폭풍 전야의 한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가 평화로우면 불안해져서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겉보기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싸우는 이유가 있다. 대개는 상대방에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다가 상담 과정에서 비로소 깊은 불안감이 원인으로 드러나면 깜짝 놀라곤 한다. 가벼운 예로 자신은 복권에 당첨될 것이 두려워서 절대 복권을 사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호사다말하고 뜻밖의 행운 뒤에는 더 나쁜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번에도 비슷한 답이 나온다. 자기한테 만약 그런 행운이 생기면 더 이상 하느님한테 불평할 수 없을 텐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게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문제가 안 생기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싶어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보내는 것이 인생인 셈이다. 옛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주역에 보면 지천대교의 한 효사에 이런 말이 나온다.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지 않은 땅은 없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좌절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성경에도 그 비슷한 구절이 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는 날도 있으니. 흘러간 팝송 중에도 인생의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내용의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원한 것은 없고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살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하고 승승장구해서 정점에 섰다고 생각한 순간이 바로 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않던가. 그러니 때로는 질식할 것처럼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감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해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직업상 사업이 망해서 그 뒤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나중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경황이 없을 때도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꼭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내 편인지 알게 된다. 잘 나가는 동안 그냥 만나 웃고 떠들 때는 모른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참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역은 그 일 또한 내게 일어난 현실이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편안하기만 하고 뒤틀리지 않는 관계는 없으며 떠나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이라고 여길 때 우린 인간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괴로움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다. 책은담에 대인 준풍 직이추상이란 가르침이 나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하라는 말인데요. 자신의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만 이게 지나쳐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기만 한다면 자칫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평생 갖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타인과 자신을 평가한다면 늘 못 미치고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신 그 기준을 좀 낮춘다면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최고다는 말들을 좀 더 자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누구에게나 괜찮은 삶이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명 중 6명에게만 들을 수 있어도 나 자신은 매우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